용적률 300%를 했을 때 이 정도 세대수와 이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를 나타내는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뭐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 정비구역이 결정 나면 건축 시민을 위한 건축 설계사를 주민투표로 뽑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음에 드는 건축사 설계 도면을 보고 뽑으시면 됩니다. 이 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00%의 실제 배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획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치했을 때 나오는 세대수가 한 3,750세대에 나옵니다. 그 중에 분양이 3,200세대 정도 되고요. 임대주택이 550세대 정도 나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이제 김포공항의 진입호명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 높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측 부분은 최고 49층, 여기 48층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서측은 40층 중반대 계획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 높이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 계획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750세대 중에 저희가 이제 550세대가 임대주택인데요. 그 중에 아까 요 절반 25%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이 472세대, 그 다음에 일부 기부 체납에 따른 임대주택이 7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0세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시설입니다. 뭐 이것도 건축계획안이라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개략적으로 제주내에서 진행을 하였지만 이 부분은 건축심의나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이제 기준이 한 10,000제곱미터를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한 2배 정도 계획을 예시로 들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리 처분하셨을 때 좀 분담금이 많이 나오신다 그러면 줄여서 조금 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수영장이라든지 좀 대규모에 대한 주민 이용 시설을 이용하시고 싶다 늘리셔도 무관하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결정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조감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배치도에 보시다시피 뭐 한 블록 단위로 봤을 때 대표적인 한 49층에서 한 45층에 되는 높이의 랜드마크적인 동한독씩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뭐 좀 높이에 대한 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측면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한 사항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람을 하면서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도정법상 계략적 사업성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략적이라는 말은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그 이제 3단계에 대한 분담금 검증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략적인 말을 표현하는데 법적으로 현재 검증할 수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왔을 때 사업성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사업 시행자 방식이나 조합 설립할 때 최초 수립하는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식평가, 탁상평가라고 하죠. 그 부분은 뭐 크게 이제 검증받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사업시행가 때 또 봤고요. 세 번째 3차에서 또 봤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추정분담금 검증은 향후에 세 차례나 일어나서 고정도 되고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담금 뭐 제가 간평사님도 모셨는데 제가 간평사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합원 분담금에 따른 사항은 이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분들의 이제 권리가액을 빼면 이제 분담금이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전체 그런 논리로 따져서 저희가 총
종전자산 평가에서 수입에서 사업비를 빼면 103%에 대한 비례율이 나옵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면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로 새 집으로 갔을 때 약 한 3%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네, 오늘 공람이 끝나고 설명회가 끝나고 공람이 끝나면 양천구의 마지막 행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한 11월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뭐 구청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구에서 빨리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공람 기간 안에 구 의견 청취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행정 절차를 빨리 10월 말까지 정리를 하면 구에서 서울시까지 심의를 요청하는 결정 요청을 1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한 올해 연말까지는 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비계획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잠시 좌석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과 박교관 과장님과 아까 설명드린 이창섭 이사님, 건축 설계사무소 나우동이 건축사 사무소 정철용 산부님, 제1감정평가법인 박영균 감정평가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요. 안내원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해당 동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그 자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 가운데 계시는. 네. 예, 안녕하세요. 1303동 주인입니다. 지금 이제 관리 처분까지 쭉 하고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게 다 되면은 최대 빨리 했을 때 저희가 언제 그 철거를 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대략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요즘에 기사 같은 걸 많이 보면 재건축이 옛날만큼 그 경제적 타당성, 너무 건축비가 올라서 타당성이 많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리고 요즘에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산다 이래가지고 구축이랑 신축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너무 길어지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재건축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저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그 좀 신축 아파트를 좀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 가려는 좀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걸리고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하면서 12월 25년도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구역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단지가 언제 이제 입주를 할 거냐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 절차상 그 이후에 이제 뭐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뭐 이주 착공에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이게 4년 정도 걸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가운데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네, 1332동 소유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기에는
2024년 9월 25일경에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목동 신시가지 지침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그래서 13단지에 추가로 1,500평의 땅을 추가로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평의 땅을 추가로 또 가져가면서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명목 하에서 아직 용도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는 뭐 경로당, 어린이 보호시설, 기타 등등 다 설치하는데, 이렇게 중복 설치하게 되면 결국 많은 공무원들을 또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인건비도 또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2중, 3중, 4중의 복지고요. 복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득을 이렇게 가져가는지, 그렇게 꼭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구 단위 계획이랑 비교한 자료 열어주실래요? 예, 조금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추가로 사회복지시설, 노이저스 이런 부분이 1,500평 증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구 단위 계획 최초 저희가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에서 잡았을 때도 사회복지시설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되면서 땅까지 내놓는 걸 이제 건축물만 내놓기 때문에 그 연면적이 한 1,5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왜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또 조성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단지는 이 주변 일대가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 단지 중에 모든 단지가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어느 지역은 학교가, 어느 지역은 임대주택이, 어느 지역은 문화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지에 저희 여건,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조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공공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받고자 하는 그 이제 시와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저희가 수용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명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자 계실까요? 가운데에 계시는 남색 옷 입으신 분. 1308동 703호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까 건축 계획을 봤는데 상당히 허접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 기본 계획안을 시에서 확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설계 사무소를 공개 경쟁 입찰해서 선정되면은 우리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또 번석에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것 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배치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제 건축사가 아닙니다. 이제 도시계획업체라고 해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배치안은 용적률 300%의 우리 토지가 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수는 계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가늠하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많은 돈을 주시고 건축 설계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때 원하는 배치를 이제 조성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또 바꾸고, 그런 건축 심의를 통해서 건축안을 확정하실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이쪽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1309동 소유자고요.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건폐율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또는 통풍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려고 그러면 건폐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그 50%로 계획을 실제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건축 배치를 보시면 저희가 한 20% 정도의 대략적인 안으로 20% 정도면 땅이 한 80%가 땅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20% 들어오는 계획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통경추형 좀 자유로운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가나 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랑은 이제 코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이런 건 다 별도로 쓰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폐율은 20% 정도 대략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아까 저쪽에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만약에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전 잘 모르지만 시행사에서 그 집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가 있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 처분인가 당시 앞서 분양 3단계 사업 거기 페이지 열어주는. 예. 요 단계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관리 처분이라고 하면 내 값어치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분양이냐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현금 청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금 청산도 뭐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져가기 싫고 돈으로 청산한다면 그 값어치를 종전자산 평가하면 우리 사업성에 빗대어서 돈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사업에 대한 기대 수익도 현금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저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1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이 다물건을 소유하고 같은 정비구역 안에서 다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다물건에 대해서 다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한 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뭐 그 다물건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하나를 언제 처분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갖다가 단지 안에서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아파트 두 채와 상가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때 이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 채나 네 채가 다 1인의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세 네 개의 가격이 다 합쳐져요. 다 합쳐서 자신의 권리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서 1+1이라는 게 또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먼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24평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받고 그 추가되는 부분에 따른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서는 두 채까지는 아파트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 소유가 아니라 같은 세대에 사는 다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도 뭐 부부라든가 자식이 주민등록상 같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거는 전체로 해서 그 구성원들의 대표 조합원이 있겠죠. 그죠? 대표 조합원이 그걸 갖다가 산정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를 합하해서 받지 않고 따로따로 받으려면 세대 분리를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 세대 예. 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거는 조금 저희 정비계획 설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그 아까 이 앞줄에 계신 그 자주색 입으신 분. 예, 1306동 주민입니다. 목동 지구단위계획내에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 단지가 있어서 전에부터 재건축을 빨리 하게 되는 단지하고 늦는 단지하고는 뭐 10몇 년 이상 차이가 날 거다 해가지고 단지별로 엄청나게 그 속도 경쟁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제 6단지가 물론 제일 먼저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4단지, 14단지, 그리고 이번에 8단지, 우리 13단지, 그리고 12단지까지 됐는데 이렇게 빨리 되면은 뭐 모든 단지가 다 같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속도 조절을 위해서 단지별로 이렇게 구청이나 뭐 서울시에서는 몇 년간씩 이렇게 격차를 둬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주변 지역에다 이제 주택 수급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저희가 뭐 어느 단지가 먼저 간다, 늦게 간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고 향후에 사업 이제 진척도를 보고 뭐 사업 시행인가 단계나 이제 관리 처분인가 단계에서 그 부분을 일단 조정을 할 수 있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네. 그 혹시 지금 뭐 계획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만일 어떤 속도 조절을 한다면 그러면 부에서는 뭐 한 번에 몇 개 단지씩 추진을 할 거다는 뭐 그런 어떤 그저 추상적인 그런 그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14개 단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가 일단 지켜봐야 그런 안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 먼저 질문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계시는 안경 쓰시는 분. 133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랑 봤을 때 획지를 많이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득으로 생각을 하고요. 획지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부지가 기부 체납에서 입체적 결정으로 가면서 부지가 획지는 늘어난 장점은 있는데 중간에 진행 과정에서 좀 기억하는 걸로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가 딜을 하고 실제로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13단지 사업성하고 되게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임대주택이 얼마 증가가 됐고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를 좀 현실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이랑 비교한 자료 열어주세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제 토지랑 같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건축만 하면 저희가 기부 체납으로 제공해야 되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내놨던 게 뭐 한 5가 됐다라고 하면 건축물만 내놓으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를 채워야 되려면 필수적으로 추가 기부 체납, 다른 시설이 무조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표준건축비 그 비교 자료도 하나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가 현재 한 100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100만 원, 평당 한 330에서 50만 원 정도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88 대책 이번에 나온 걸로 봐서는 1.4배까지 그 표준건축비를 상향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원 정도 되는 자료고요. 다음. 그래서
그 88 대책이 1.4배까지 올라가면 한 5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때 결정이 이렇게 나더라도 향후 건축심이나 통합심이 사업시행인가까지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준공정까지 하더라도 다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이제 보완 대책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좀 공사비를 다 온전히 보전 못 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지금 2층에서 질문하실 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예, 저 1309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비례율이 103%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저기 처음 참석을 했고 비례율에 대한 개념하고 뭐 제가 얼핏 알기로는 비례율이 저 사업성과도 이제 아니면 분담금과도 이제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단지가 103%라는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저희 목동 14개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현재가 103%인데 앞으로 이게 또 얼마만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앞으로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보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나요? 요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잘 공시가 잘 써놨는데 우리 조합원님들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조합원님들의 무상 권리 가액의 차이를 갖다가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요 공식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현재 용적률 300%일 때의 계략적인 추정치를 갖다 한번 뽑아본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갖다가 우리가 5,500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한 15% 낮은 걸로 그렇게 추산을 했더니 6조 6,353억이 됐고요. 거기에 직접 공사비가 요즘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워낙 많이 상승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 8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보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2조 5,858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 부분에 이제 조합원님들의 종전자산 추정액을 갖다가 이제 3조 9,165억으로 책정을 해서 나누게 되면 103.39%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시는 것처럼 종전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율은 떨어지겠죠. 그죠? 분모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총수입이 증가되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개발이익이라고 하니까 이 개발이익이 증가되면은 비례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총수입을 갖다가 증가시키거나 총비용을 절감해서 개발이익을 키우는 게 조합원님들 분담금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여기 진행하셨던 설명하셨던 분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추정 분담금을 하는 거는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9조에서 이제 여기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같이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세 단계에 걸쳐서 각 사업 단계마다 추정 분담금은 계속 추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하는 단계에 그때 돼서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변동되는데 조합원님들 어차피 다 우리 소유자님들 다 오셨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분담금을 갖다가 가장 줄일 것이냐
그거는 바로 총수입,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거나 총사업비, 이 비용을 낮추는, 비용을 절감하는 이 부분이 가장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전 가격이 높고 낮고는 비례율이 정확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조합원님들 무상분리가액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장은 일반 분양 수입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일반 분양 수입에서 만약에 평당 5,500이 6,000으로 됐을 때보다 공사비가 100만 원 더 절감되는 부분이 조합원님들 분담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는 것. 그럴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합원님들 분담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동의서 내라고 하면 동의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각 단계들마다 조합원님들이 계속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합원님들 분담금이 가장 줄어든다. 그걸 말씀드리는 걸로 제 설명은 가름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두 분 정도만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저기 가운데 계신 어르신. 네, 구동준입니다. 차량기지 이전과 우리 재개발사업 추진과의 그 진행 시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 이해관계와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좀 듣고 싶습니다. 차량기지 관련해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정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고요.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좀 저희 부서랑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정비 계획과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종합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시차가 다르더라도 이제 공사하는 기간에 뭐 저희가 먼저 됐든 차량기가 먼저 됐던 간에 뭐 도로라든지 연결 통로라든지 역과의 관계 이런 거는 다 고려해서 요새는 건축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뭐 이동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차량 흐름 다 조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 기지에 대한 명확한 이런 자료 이런 게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제 1307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한번 총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우리 23단지가 2조 5천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단지별로 이 총사업비가 들쑥날쑥해요. 뭐 12단지 공남에 보면은 12단지는 총사업비가 1억 5천 정도, 우리하고 한 70%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왜 이게 단지별로 총사업비가 들쑥날쑥할까요? 그에 대한 그냥 이 과학적으로 추정해서 점정했을 건데, 단지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한 20-30% 나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70% 이상 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사업비 개념을 비교를 하려고 하면 같은 잣대를 이제 들이대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각 단지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겁니다, 소유자님. 그래서 왜냐하면 12단지보다 우리 13단지가 면적이 훨씬 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연면적만 해도 우리가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평으로 하면 지금 용적률 300%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5만 3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은 공사비를 12단지와 직접 공사비를 800만 원으로 같이 놓고 보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조 5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실 때는 그 연면적으로 서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그 단가를 가지고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층에서 질문하실 분 계셨는데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326동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조합원 분양가 분담, 조합원 분담금이 궁금해서 모이신 분들인데, 물론 뭐 비리율이야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야 뭐 확정이 되고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 전문가라고 앞에 나오신 분들이 대강의 밑그림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종호자산을 이루는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건가, 일반 분양가는 얼마로 할 건가, 임대 쪽 분양가는 얼마로 할 건가, 또 상가 분양가는 얼마로 할 건가,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이제 조합의 총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모가 되는 종전 자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분자를 이루는 그 총 사업비에서 공사비를 빼면은 이제 비례율이 나올 텐데, 비례율이 보통 1.0에서 1.1까지가 나오는데 1.03이면은 좀 높은 수준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대강의 큰 그림, 밑그림 정도는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단지 배치도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그래서 기부 채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조금 더 주겠다 해서 용적률이 얼마를 더 주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뭐 10%든 20%든. 근데 이 용적률이 과거에 건축비가 낮을 때는 용적률 10% 20% 받아도 큰 도움이 됐는데, 지금 건축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2배 3배 올랐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을 육박하고, 우리가 재건축할 때 되면은 또 얼마로 올릴지 몰라요. 그때도 용적률을 20% 30% 노래 부르고 앉아 있을 건지, 지금 그 용적률 20% 30% 올려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는 일반로를 개방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입는 손해보다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용적률 그 정도 20% 10% 정도는 너무 작지 않은가. 우리 땅을 내주는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용적률 상승률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것은 나중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계신 분들이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좀 턱없이 좀 낮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업성 분석에 따른 좀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향후에 요청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주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개최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요새 사업비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단지에서 다 그런 부분이 문제를, 이제 저희 단지뿐만 아니라 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88 대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업비 보전이라는 사업성 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이제 끝났다고 하시면 마지막 한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28동 주민인데요. 다른 아까 언뜻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자료에서도 봤을 때 20평 정도를 분양을 받게 되면 전용 84 정도 받는다, 이런 자료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며, 큰 평수 같은 경우 아까 2개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에 2개 정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큰 평수 같은 게 2개로 나눈다면 나눌 수 있어서 2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 오늘 자리는 이제 정비구역 결정하는 자리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향후에 제주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이제 향후에 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오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그 부분 앞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거의 대동소이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제 양천구에서 지금 진행을 해주시는데
10월달에 구의견 청취 빨리 잡아주신다고 또 하셔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전화보다 항상 이제 응원의 그 양청을 통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공람 기간 중이고 공람 도서도 구청에 재건축 사업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